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자의 전찬입니다. 2차 대전에서 활약한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 그는 전차와 장갑차 등 무기를 이용한 전술에 매우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지만 승리는 사람이 거두는 것이다.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바로 이끄는 사람의 정신이다. 전쟁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전쟁사를 통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사 편찬연구소의 원태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 박사님은 그동안 이 전쟁사 연구 참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전쟁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하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요리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사의 그 정성과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먹는 그 인류 요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능력이 없으면은 짐승에게나 먹이는 사료가 되듯이 전장에서의 그 지휘관의 능력 또는 그 리더의 능력은 승리와 패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그 극명한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쟁사 연구를 통해서 본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 박사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재입니다. 제가 그 1972년 1월 달에 그 육사를 처음 입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가입교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제가 속한 이제 분대가 있는데 옆에 분대하고 닭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닭싸움 아시죠? 뭐 요즘 사람들 뭐 깽깽이 뭐 그렇게 말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 그 깽깽이를 했는데 3학년생도가 이제 분대장생도인데 그중에 주력이 아주 좋고 힘이 있는 3명을 뽑더니 너희는 기병이다. 지금부터 니네 셋은 저 상대편 분대의 가운데를 돌파해라. 중앙을 돌파해서 왼쪽을 견제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동시에 우측으로 공격을 해서 우측에 있는 그 상대 분대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다시 왼쪽에 있는 적을 무찌른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저희들은 한 절반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대 분대를 완전히 그야말로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이 돼가지고 최초의 승리를 해본 게 바로 그날인데 바로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 군생활을 통해서 배운 또 책을 통해서 그래 보면서 느꼈던 나폴레옹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기동이 나왔죠. 중앙 돌파가 나왔죠. 각계의 격파가 나왔죠. 또 병력을 집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자그마한 또 제가 나폴레옹을 계속 관심 갖고 연구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그 나폴레옹 그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프러시아의 전쟁 1870년대에 져가지고 파리가 함락이 됐고 또 2차 대전도 물론 이 연합국주의 이겼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시작과 동시에 패배했고 그다음에 월남 전쟁도 프랑스가 시작했지만 결국 거기서 완전히 프랑스에 괴멸당하는 수모를 당했고 또 알제리 독립전쟁에서도 프랑스가 결국은 또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폴리네리의 시 있지 않습니까? 미라보 다리 밑에 세네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내린다. 뭐 그런 식으로 쭉 시작되는. 왜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그 낭만과 이런 그 낙천주의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바로 나폴레옹으로부터 시작된 나폴레옹부터 유래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그 자부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 리더십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폴레옹 하면은 네?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천재 이 떨어져 천재. 나폴레옹은 25세 때 이미 유명해졌고 40세에 천하를 다 잡았고 그리고 50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영역과 그 부침이 확실한 그 삶을 사는 아주 표면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프러시아의 그 블리허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워털루 전투에서 그 웰링턴과 함께 나폴레옹 무찌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이 사람은 한 번 이겼고 사실은 계속 나폴레옹한테 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구에서 계속 이기다 한 번 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뭐 물러났듯이 반대로 일본 팀 같이 계속 치다가 막판 한 번 진 것 같고 올라간 게 바로 이제 웰링턴하고 이 블리허인데 블리허 사람이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전장터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벌써 프랑스군 4만 명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쟁할 때 양쪽이 10만 명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4만 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전력의 절반을 나폴레옹이 차지한다는 의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 지휘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뭐 의미일 수 있겠죠. 프랑스의 문화 발자크는 또 뭐라고 그랬냐. 나폴레옹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살아있다. 그러나 웰링턴은 우연한 존재에 불과했다. 물론 이제 상대국을 폄하하는 뭐 이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웰링턴과 비교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불쾌하게 여기는 건 표현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재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위인들 태어날 때 보면 뭐 태몽이 있었다, 무슨 뭐 꿈에 무슨 막 북두칠성이 떨어졌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태교도 얘기하면 근데 태교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도 어떤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폴레옹이 그 어머니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콜시카의 그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프랑스군에 쫓겨서 산 속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 여자가 그 바위숲 뭐 이런 숲을 헤치면서 고생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태아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속에서 산속에서 별로 못 먹고 하니까 머리만 푸고 태어날 때 다리가 아주 빈약하고 팔다리 가늘고 이런 아주 괴물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반면에 18개월 먼저 난 그 형은 조셉은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기고 성격도 원만한데 나폴레옹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주 그 공격 성향이 심하고 예를 들면 경쟁심 뭐 아주 이런 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태아 시절의 경험 그것이 나폴레옹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자기 1.5세 18개월이나 앞서 난 그 형을 어려서부터 계속 이겼어요. 두드려 패고 항상.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형편을 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하도 사나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격 성향이 나중에 나폴레옹의 특징인 정렬, 신속성, 뭐 치밀함, 교활함, 기만성, 신중, 또 불굴의 정신, 뭐 무자비성, 상상력, 뭐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 뛰어난 점은 그 여러 가지 그 사고하면서 보면 나와요.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게릴라 전쟁을 얘기할 때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뭐 없는 전쟁 그러죠? 전선 없는 전쟁. A war without a front.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도 게릴라전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가지고 져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은 전선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그 개념을 갖고 쓰죠. 여기서 우리는 나폴레옹의 핵심을 찌르는 그 표현력,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어휘력, 대단하죠. 또 나폴레옹이 중국에 와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잠들어 있게 하라. 중국이 깨어나는 날 온 세계가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중국이 지금 이미 깼어요. 이제 깨서 난리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다시 잠들게 할 수는 없고 벌써 견제하느라고 지금 온통 난리 아닙니까 요즘에? 바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중국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정보가 있을 때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참 나폴레옹의 역사를 보는 눈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나폴레옹 이런 천지성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는 노력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독립운동 실패했다가 나중에 프랑스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역설적으로 그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프랑스 사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관학교 나와서 만 16살에 소위를 달았어요. 뭐 요즘 같았으면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까 말까 나이인데 소위를 달았어요. 그런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사관학교 다닐 때 외출 예방을 못 나가고 그 네오바라도 계속 책만 읽었어요. 전쟁사 책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듯하네 하는 장면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하도 봐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뭐 이걸 보고 어떻게 싸우나 연구하는 게 아니고 척 보는 순간에 바로 작전 시 나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말이 얼마나 빠른지 속사포같이는 쫙 나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뭐 군대에서 부관 또는 전령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한 7-8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은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좌측은 어떻게 경험해서 어떻게 해라 기병을 언제 출정하나 막 떠들면은 막 받아 적어가지고 예스 하면서 말 타고 달리는 거죠. 가서 전달. 오늘 아침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달. 근데 그게 그대로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휴일날 외출 예방 못 나가고 연애도 못하고 들어와서 매일 책을 읽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쟁사 책 보면. 그 친구는 지금 다들 장군 되고 다 잘들 하더라고요. 저같이 휴일만 되면 나왔던 사람은 이제 그렇게 못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야구팀 WBC에서 갔다 왔던 김인식 감독이 말 더듬더듬 하는 분 딱 한마디 했잖아요. 어떻게 이겼냐고 뭐 물어보니까 그 굉장히 철학적이야. 400번쯤 져보니까 이제 야구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는 것을 통해 배우는 거죠. 패전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무인장 많이 졌어요. 이기잖아요. 왜냐면은 1785년도에 임관해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바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콜시카로. 가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아버지 대리에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싸웠어요. 그래서 중령까지 달았는데, 그 8년 동안. 그러면서 전투를 가서 열세하고 뭐 하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계속 패해가지고 뺑뺑뺑뺑 놀다가. 근데 참 프랑스가 묘한 나라죠. 그러다가 한 8년 지나면 다시 원대 복귀해서 자기 부대로.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됐을 텐데 그걸 또 받아줘가 다시 프랑스군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 경험이 나중에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은 보면 뭐 하긴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딸 넷을 낳고 나더니 이제 자기도 이제 아들 낳을 자신 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딸 낳더라고. 누구나 접었다고 승리를 낳는 건 아니죠. 야전에 이동할 때도 항상 책 트럭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동식 도서관. 아마 모르겠어요. 도서관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요즘에 나온 그 이동 도서관의 효시도 아마 나폴레옹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다고 그래요. 도서관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 왜 졌느냐 나폴레옹이. 결국은 몇 가지 요인인데 너무 지쳤어요. 너무 정열적 일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싸웠는데 이것이 우리들 같은 우리같이 이렇게 뭐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100년 사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거죠. 기력이 쇠진했죠.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너희들 보면 이 말 저 말 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저도 요즘 보면 말하다 보면은 내가 했던 말이라는 게 잘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100년에 되는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또 그러고 싸우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이 노출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전쟁터에서의 아이디어는 특허가 없어요. 전매 특허가 없어요. 따라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이 계속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기려면 계속 새로운 전술, 새로운 뭘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폴레옹 혼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이 모방 계속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인간적인 결함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것만. 그런데 나폴레옹 밑에는 참모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한쪽으로 가니까 조직이 약화됐어요. 또 자원이 고갈됐어요. 오래 싸우니까 프랑스 혼자 전체를 향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60회의 전투를 치렀지만 내가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몰랐던 것을 나중에 전투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천재로 스스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런 교만이죠. 그래서 겸손한 어떤 노력하던 나폴레옹이 이제 교만과 집착과 광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뭐 영국을 공격한다든가 섬나라 공격하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옛날에 여몽연합군이 일본 공격 실패했잖아요. 영국을 공격해서 국력을 소모하고 또 러시아를 공격한 거. 러시아는 역사상 우리 뭡니까 고대 흉노족하고 몽고가 점령해본 이후로는 유럽에서 공격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계속 뭐 히틀러도 지고 나폴레옹도 지고 다 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점령해도 다른 데가 상관이 없이 또 저항을 해요. 중추신경이 없기 때문에 유럽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서울 점령하면 6.25 때도 이제 북한 군들이 서울을 1차 공격 목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건 모스크바를 점령해도 관계가 없이 싸운다. 이게. 그런 특성을 몰랐던 거죠. 또 나폴레옹이 큰 실수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건 저도 최근에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 수소가스를 집어넣은 그 열기구가 벌써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열기구 부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게 있었으면은, 오늘날 그 C4I, 위성 감시 부대인데, 그게 떴으면은, 워털루 전투 안 졌죠. 영국군, 프러시아군을 잡아냈죠. 거기에 그, 블리어가 도망가는 거 금방 따라잡았죠. 그래서 그 바람에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영화도 한번 다들 보셨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을 뭐 지금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리더를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뭐 우리가 카리스마로 통상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그냥 그야말로 현행한 눈빛, 뭐 광기 같은 천재성 이걸로 보이는 카리스마 이런 것은 사실은 오늘날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오히려 합리적인 어떤 인간성, 인품, 포용력,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것하고 또 고도의 군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뭐 다른 일반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한다면 솔선수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망에서 한번 보니까 여기 똑똑한 지휘관이라는 부대가 있고 여기 또 평범한 지휘관이 있고 근데 똑똑한 지휘하는 부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자격을 틀면 너가 아니야. 뭐 저거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옴짝달싹을 못하고 그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600명 지휘하는 대장 같으면은 그 부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장 혼자 이러고 590만 차려 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장만 보고. 근데 옆에 부대는 대장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품이 좋아. 해갖고 뭐 누가 보고 오면 그럼 난 자리를 잘 모른다. 네가 최고다. 그 부인 길 가다 만나면 저 때문에 제가 무능해서 저 아무개 대위가 어제도 야근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남편 인정받았는데 싫어할 여자 있어요? 여보 야근 더 하라고 막 이러지. 그 부대는 알아서 야근하고 알아서 잘해요. 나중에 뭐 시합하고 뭐 하면 그 부대 다 이기죠. 그럼 이쪽 대장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못 참고 또 밑을 더 그야말로 쥐었지 않은 거죠. 그 똑똑한 부모님들이 너무 나서가지고 자식 농사 망친 경우 많잖아요. 뭐 웃으시는 분들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부모가 너무 훌륭하면 자식이 나갈 틈이 없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히 좀 이렇게 눈 감아줘야 되는데 또 솔선수범이야말로 부하로하여금 웃으면서 조국과 그리고 지휘관을 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입니다. 솔선수범이었으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는데 보니까 손풍기를 발가락으로 탁 끄고 지나가다가 발가락으로 탁 켜고 다니더라고. 나 하지마 해도 그렇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언제 고쳤는지 아세요? 제 딸을 낳을 때 큰애가 예지야 그 손풍기 좀 켜라 그랬더니 걔도 발가락 웃으면서 탁 키더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칭찬하는 쪽도 탁 끄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걸 보여줬더니 그야말로 깊이 반성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솔선수범이 또 중요하다. 도덕성. 이거는 끝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이거는 지휘봉이죠.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떨어뜨리면 안 되죠. 옛날하고 틀려가 요즘엔 언론도 다 노출돼 있죠. 언론에.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에 올리죠. 그거는, 아닌 것도 올리는 파인데 실제 있었으면 그거 큰일 나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는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같다. 연예인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공명정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생명을 제가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표현해야 된다. 아까 나폴레옹이 망한 얘기 했잖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달려야 되죠. 소대장 어떤 사람이 중대장 됐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소대장 할 때 버릇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럼 소대장이 육군대장 된다는 얘기가 똑같죠. 소기업보다 대기업하면 벌써 방향을 바꾸고 틀을 바꿔야죠. 거듭 태어나야죠. 또 부하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못해주고 아니라 모두 잘해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대해주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또 때에 따라서 놀 때와 할 때, 놀 때는 정말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같이 놀아주고 일할 때는 칼같이 하고 뭐 그런 걸 갖추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변화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웅은 죽을 때를 안다.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죠. 영웅으로 태어났다 끝까지 붙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수가 많아요. 딱 때 되면은 칼같이 던져야죠. 뭐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또 끌려가서 고문받고 막 이래가지고 했으면 으악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역사책 기록 다 됐으면 우리가 보면 에이 뭐 이럴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이순신 뭐 예수님 뭐 소크라테스 넬슨 이런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폴레옹보다 이순신이 그런 면에서는 괜히 더 낫다고 봐요. 확실하게. 나폴레옹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위암으로 죽었는데 독살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 먹는 거를 막 구걸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구박받고 말이죠. 그래서 군인도 사실은 전역할 때 저래요. 군인들이 보면은 죽음을 항상 옆에 끼고 사는 직업인데 전역할 때 겁을 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사실상 저도 뭐 한 2년 앞두고 나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나오는데 겁이 나죠. 혼자 몸이 아닌데. 그렇지만 리더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할 때.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간단히 한번 정의를 하면은 리더십이란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이죠. 그래도 모범 보인다고 저만 부전하고 밤새면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적절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더라도 전체를 보면서 시켜야죠. 시켜야죠.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열받아서 자기가 공부해서 대학 시험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걔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착한 자 안 보면서 이놈아 공부해라 그러면 그게 따라할 리가 없죠. 자식 보는 앞에서 책을 보는 것을 가지면 어려서부터 애가 공부를 즐거워하죠. 제가 볼 땐 리더십도 아마 우리 가정적 출발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리더의 특성 또는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성. 인간성이다. 뭐 카리스마 이런 것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인간성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전문성.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물론 뭐 누구는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머리가 좋은지 골라내는 머리는 자기가 갖춰야죠. 뛰어난 전문성, 노력하면서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솔선수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부하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대의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할 때 그곳에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된다. 메가더, 뭐 아이젠하워, 이순신 그분들은 부대가 승리의 순간이건 패배의 순간이건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덕성. 이것은 끝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지휘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개방된 사회, 또 대중의 시대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업적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도성을 정말 지켜야 된다. 일부러 지켜서가 아니라 그것도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겠죠. 그래서 그런 도덕성을 반드시 잘 갖춰야겠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외에 실질적으로 리더의 리더십의 생명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노쇠했거나 아니면 나를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 떠나면 되는 거죠. 그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입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더십을 또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이것은 리더십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리더십을 갖춘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군에서의 리더, 전쟁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 속의 그 나폴레옹 리더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반 사회와 군대 속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글쎄요.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목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목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잘해주는 것. 복지.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 그러나 군대에서의 리더십은 병사들 살찌우는 건 아니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 목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들의 복지는 그럼 왜 중요하냐?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실행 목표는 아니죠. 그런 목표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리더십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이제 사회적 차이가 있어요. 시민 정신, 군 정신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듯이 희생의 요구 강도가 틀리죠. 사회 어느 직업이 목숨 바치라고 하는 직업은 없죠. 사람 목숨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죠, 사회에서는. 그러나 군대에서는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건 승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희생은 줄이겠지만 부하들이 희생을 보면서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죠. 그것이 바로 시민 정신과 군인 정신을 구별짓는 것이고 어떤 민주주의 하에서도 우리 군대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당을 짓는 공사장에 2명의 인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이 한 인부는 벽돌을 쌓는 중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인부는 성당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겠죠. 자, 오늘 강의 중에 리더십의 생명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래도록 의미 있는 리더로 남으려면 현실만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그림을 갖고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